땅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토양 입단화입니다. 아, 입단화. 제일 중요한 기초죠. 네, 보통 흙이 좋다고 하면 그냥 영양분이 많은 상태를 떠올리기 쉬운데 실무적으로 이 토양 입단화라는 메커니즘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흙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상태의 건강한 흙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모래나 미사, 점토 같은 단일 입자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뭔가 뭉쳐 있나요? 맞아요. 유기물이나 토양 미생물들이 마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입자들을 몽글몽글한 때알 구조로 묶어놓습니다. 때알 구조? 이 단어가 답안지에서 채점관이 가장 먼저 찾는 키워드겠네요. 그럼 구조적으로 흙알갱이들이 뭉쳐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필연적으로 좀 넉넉한 빈 공간, 즉 공극이 생기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대공극과 소공극 사이로 산소가 드나들고 물을 머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생태계의 기초잖아요. 네네. 그런데 답안 작성하실 때 여기서 이론만 적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이 때알 구조가 그 중장비들에 의해 짓밟혀서 꽉 막힌 단일 구조로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걸 다밥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잦은 중장비 진입을 통제한다는 관리 방안이랑 함께 물리적으로 굳어버린 땅에 공기를 불어넣는 심토파색이 적용 같은 현장 처방전이 논리적으로 바로 뒤따라와야 고득점 답안이 됩니다. 오, 때의 구조를 설명하고 현장의 문제점인 다밥을 짚은 뒤 심토파색이라는 해결책으로 마무리. 완벽한 3단 논리 구조네요. 여러분, 이 흐름 그대로 암기카드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땅이 숨을 쉬게 되었으니 식물을 심을 차례네요. 네, 이제 숲을 조성해야죠. 그런데 아무나 막 섞어 심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식물들 사이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잔혹한 화학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타감작용이죠. 네, 타감작용. 식물이나 미생물이 특정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종의 발화나 성장을 억제하는 형상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뭉뚱그려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정확한 수종과 분비물질의 이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호두나무 뿌리에서 분비되는 주글론, 그리고 소나무에서 분비되는 갈로타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챙겨가셔야 해요. 주글론과 갈로타닌. 발음하기도 좀 어렵네요. 그런데 이 물질들이 구체적으로 다른 식물을 어떻게 죽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의 갈로타닌은 토양에 떨어지는 솔잎, 즉 침엽을 강하게 산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소나무 군락 아래에서는 다른 하층 초본들이 씨앗을 틔우지도 못하고 도태되는 거죠. 아, 그래서 소나무 밑에는 풀이 잘 안 자라는 거군요. 맞아요. 주글론 역시 인근에 있는 진달래나 소나무의 생장 자체를 대사적으로 교란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안지에 단순히 얘네 둘은 같이 심으면 죽으니까 띄어 심으세요 이렇게만 적기는 좀 아쉽잖아요. 이 화학 무기를 역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거기가 바로 고득점 차별화 포인트죠. 타감작용을 부정적인 장애물로만 보지 말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친환경 지피식재 설계 기법으로 응용한다고 적으시는 겁니다. 아, 천연 제초제처럼 쓴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이오 허비사이드, 즉 천연 제초제로 개발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인사이트를 덧붙이는 거예요. 와, 흙과 식물의 화학작용까지 고려해서 숲을 조성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야생동물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겠죠. 생태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산종, 핵심종, 희소종이 나오는데 이 셋이 어떻게 다른가요? 종의 생태적 지위와 보호 방식에 따라 나뉘는데요. 먼저 우산종은 호랑이나 반달가심곰처럼 서식요구 면적이 워낙 넓은 종입니다. 이 종의 행동 반경 하나만 보호구역으로 넓게 설정해주면 하위 종들이 마치 거대한 우산 아래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보호를 받게 되죠. 아, 그래서 우산종이군요. 그럼 핵심종은요? 핵심 종은 수달이나 비버처럼 개체 수는 적을지 몰라도 이 종이 사라지면 생태계 구조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희소종은 법적으로 보호가 시급한 종이고요. 이 개념들을 답안지에서는 어떻게 시각화해야 할까요? 단순히 글로 적는 것보다 제가 설계자라면 그림을 하나 쫙 그릴 것 같아요. 우산종이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생태 통로를 굵직하게 먼저 그리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린웨이죠? 네네. 그 거대한 통로 내부 곳곳에 핵심종과 희소종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환경, 그러니까 미소서식처를 중첩해서 배치하는 도해 말입니다. 완벽합니다. 광역적 스케일의 우산종 생태 통로 안에 미시적 스케일의 핵심종 서식처를 담아내는 다이어그램. 여러분, 이걸 그리시면 채점관이 무조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멋진 생태공원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나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질문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돈이 됩니까? 제일 무서운 질문이죠. 네, 그냥 나무 심는 거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고 따질 텐데 사실 실무에서 생태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죠? 그 설득의 도구가 바로 TEEB, 즉 TEEB,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과 재무타당성 분석 지표인 MPB와 IRER입니다. 드디어 경제 용어가 나오네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서 그냥 환경에 좋습니다 하는 감성적 접근은 절대 안 통합니다. TEEB는 이 무용의 자연 서비스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국제적 방법론이에요. 답안지에는 반드시 이 3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3단계요? 어떤 건가요? 첫째, 자연의 무용적 가치를 인지하는 인식. 둘째, 그 가치를 구체적인 경제기법을 통해 정량적 화폐로 증명해내는 시연. 마지막으로 이를 실제 정책이나 경제체제에 반영하는 반영 단계입니다. 인식, 시연, 반영.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할 공원의 숲이 매년 얼마만큼의 탄소를 흡수하는지 계산해서 연간 수십억 원의 가치가 나옵니다라고 정량적으로 시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럼 아까 말씀하신 재무지표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MPB, 즉 수년제 가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MPB는 장래 수익의 현재 가치 총합에서 투자 비용을 뺀 금액이잖아요. 당연히 0보다 커야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면 안 하죠. 그런데 공원 조성의 기본 수익에다가 앞서 계산한 TEEB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화폐화해서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MPV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완벽하게 입증되는 겁니다. 아하, 생태적 혜택이 숫자로 변환되면서 수익란에 딱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IRR은요? RIR은 내부 수익률인데 이 MPB를 정확히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이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무조건 높게 나와야 해요. 그런데 만약 대안들을 비교할 때 A안은 MPB가 높고 B안은 IRR이 높게 나오는 식으로 결과가 충돌하면 어떡하죠? 그 부분도 답안지에 팁처럼 적어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재무 분석 결과가 상충할 때는 기업의 가치를 가장 직관적인 절대 금액으로 보여주는 MPB 우선 판단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딱 명시하세요. 와, MPB의 우선 판단. 이 한 줄이 단순 조경가를 넘어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네요. 정말 짜릿합니다. 자, 이제 예산 승인도 떨어졌고요. 본격적으로 수경시설을 시공해 볼 차례입니다. 오프닝에 던졌던 질문이 다시 나오네요. 네, 그 120메가파스칼 콘크리트 말이죠. 맞습니다. 120메가파스칼의 초고성능 콘크리트, 즉 UHPC와 조선시대 대나무 수로인 비구. 도대체 이 이질적인 두 가지를 답안지에서 어떻게 연결해야 합니까? 시대와 물성은 완전히 다르지만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지용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실무 철학은 놀랍도록 일치하거든요. 먼저 현대 신소재인 UHPC부터 보시죠. 이 재료의 진정한 가치는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하는 표를 통해 보여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비교표 아주 좋죠. 120메가파스칼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일반 콘크리트가 보통 20에서 30메가파스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UHPC는 밀입 재료랑 강섬유를 혼합해서 밀도를 극한으로 높인 결과물입니다. 강도와 인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내부 철근 배근이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철근이 안 들어간다고요? 네네. 철근이 없으니까 부재의 두께를 일반 콘크리트의 3분의 1 이하로 아주 얇고 날렵하게 뽑아낼 수 있어요. 와, 그럼 디자인 자유도가 엄청 높아지겠네요. 얇은 곡선 벤치 같은 비정형 디자인도 다 가능하겠어요? 시공할 땐 어떤 장점이 있나요? 현장에서 제일 환영받는 게 바로 자기 충전성입니다. 스스로 채워진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타설할 때 기프 빼려고 진동기로 다짐 작업을 안 해도 마치 물처럼 유동성이 높아서 복잡한 거푸집 구석구석을 알아서 꽉 채워줍니다. 얇고 단단하고 알아서 형태를 잡는다. 정말 최첨단이네요.
그럼 반대로 조선시대의 비구는 어떤 한계를 극복한 건가요? 전통 정원에서 연못으로 물을 끌어올 때 계곡 안반을 파헤치지 않고 대나무를 공중에 띄워서 물길을 낸 기법입니다. 담양 소세원이 대표적이죠. 핵심은 동력을 인위적으로 쓰지 않고 지형의 무동력 자연 낙차를 이용했다는 것,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차수의 철학입니다. 아, 경치를 빌려온다는 차수요. 듣고 보니 정말 연결이 되네요. 지형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선조들의 비구 철학과 두께를 최소화해 자연에 스며드는 UHPC. 그럼 답안지 결론에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현대의 저영향 개발, 즉 LID 수로를 설계할 때 UHPC를 활용해 전통 비구의 철학을 계승해야 한다. 아, 완벽합니다. 기술과 철학의 교차점을 짚어내는 것. 이게 바로 1교시 단답형 문제에서도 고득점을 받는 비결입니다. 좋습니다. 자, 드디어 공원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학이 좋아도 시민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엉망이면 실패한 공간이잖아요. 사용자 안전과 법적 책임 영역으로 가보죠. 먼저 공개공지와 공공공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조성 주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의해 민간 건축주가 사유지 일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최대 1.2배까지 주어집니다. 반면 공공공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가가 공유지에 조성하는 거라 인센티브가 없죠. 그런데 실무 현장 보면 이 공해공지가 사유화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건물 1층 카페가 불법 점유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답안지에 그 우범 하나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셉테드, 즉 CPTED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도입을 강력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아, 셉테드. 자연적 감시나 접근 통제 같은 원리 말이죠. 이걸 현장감 있게 쓰려면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도면이 필요하겠네요. 네, 수험생 여러분, 이 숫자를 무조건 외우세요. 셉테드의 핵심인 자연적 감시 단면도를 그리는 겁니다. 사람의 평균 눈높이, 즉 아이레벨이 대각 1.6m 전후거든요. 네네. 이 시야가 가려지면 범죄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교목, 즉 큰 나무의 가지가 시작되는 지하권은 1.5m 이상으로 위로 활짝 열어주고요. 그 아래 관목은 보피를 1.0m 이하로 낮게 눌러주는 겁니다. 아하. 1.0m와 1.5m 사이에 뻥 뚫린 50cm 공간. 거기로 사람들의 시선이 교차해서 안전이 확보된다는 거군요. 이 치수 적힌 단면도 하나면 게임 끝이네요. 그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은 어떤 수치를 기억할까요? 놀이시설은 무조건 월 1회 이상 유관붓 기능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모래 깊이는 무조건 30cm 이상 유지되어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월 1회, 모래 30cm 이상. 명확하네요. 자, 이제 유지관리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 발주처가 준 관급자재 수목을 심었는데 나무가 죽었을 때입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하는 하자보수 의무는 어떻게 정리하죠? 이거 현장에서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답안지에서는 구구절절 쓰지 마시고 아주 쿨하게 의사결정 플로우 차트를 그리세요. 첫 번째 기준선은 수종별 허용 고사율, 통상 10%입니다. 10%요? 그럼 100그루 심어서 8그루 죽었다면요? 10% 이내면 불가피한 생리적 한계로 봐서 시공자 책임이 면제되고 발주처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10%를 초과했다. 그럼 시공자, 관리 부실로 판단해서 시공자가 자재비, 노무비, 전액 부담이어서 보식해야 합니다. 이걸 예 아니오 화살표로 그려주면 현장 분쟁을 조율할 줄 아는 전문가로 보이겠군요. 식물 고사 원인 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와 동해도 있잖아요.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하죠? 절대적인 기준점은 빙점, 즉 0도입니다. 냉해는 0도에서 15도 사이의 영상기온에서 발생해요. 온도가 낮아져서 대사작용이 정지되는 일종의 소화불량 같은 현상이죠. 그럼 동해는 물리적으로 얼어붙는 건가요? 그렇죠. 영하의 온도에서 수분이 얼음 결정이 되며 팽창해서 세포막이 파괴되는 겁니다. 특히 나무 껍질이 세로로 쫙 갈라지는 현상을 상열이라고 하는데 동해를 설명할 때 이 상열 현상을 반드시 인과관계로 묶어주셔야 합니다. 와, 대사가 멈추는 영상의 냉해, 껍질이 터지는 영화의 동해와 상열, 정리가 싹 되네요. 자, 이렇게 13개 문제들을 엮어서 거대한 공원 기획부터 유지 관리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전문가의 시각을 확실히 얻으셨을 겁니다.